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처치학개론 양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우리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응급처치학개론 첫 시험이어가지고 우리 정말 힘들었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인 저도 힘들었고 아마 학습하시는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니 제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이 그런 방향성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앞으로 또 응급처치학개론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였어요. 1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률을 참 많이 했어요. 법률을 많이 했는데 그때 분명히 이렇게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아니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답은 2번이었어요.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누구든지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수 없다. 맞는 선지죠. 그럼 나머지들이 왜 맞지 않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절대 거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법률을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상황들이 분명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6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하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까지는 맞았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응급 환자가 2명 이상이면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한다. 아니죠. 분명히 응급 환자가 2명 이상이게 되면 어떤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한다. 그래서 따라서 요 내용, 요거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요거 때문에 맞지 않은 선지였다. 그리고 응급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요. 의사결정이 없는 이 사람한테 어떤 동의를 받겠냐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인 능력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면 제9조 2항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 내내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받고 그리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없다, 동행한 경우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큰 법률 틀 안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국가의 권리와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은 여전히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었어요. 2번도 역시 우리 전문응급처치학 총론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의 단계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단계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스트레스에 대응하면서 시작한다. 포인트가 이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원인에 무뎌지고 적응하게 된다. 맥박이나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무조건 찍고 가는 거예요. 맥박이나 혈압과 같은 생리적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단기 3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파이널에서도 계속 봤었고 기본 강의 시간에도 계속 봤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경고, 저항, 소진의 단계로 나뉜다. 그래서 경고 단계에서 가장 큰 특징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 단계에서 그 다음에 소진 단계의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고 단계의 가장 특징적인 거 뭔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려고 하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투쟁과 도피의 현상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고와의 단계는 투쟁, 도피, 그리고 생리적 지표의 변화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됐을 때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단계는 여기 이렇게 맞고요. 그리고 소진의 단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에서 잡아낼 수 있는 거 뭐였어요? 그건 바로 어떤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 그러면 소진의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마 이거 1분 안에 찾으셨을 거예요. 1분이 뭐예요? 몇 초 안에 찾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 많이 연습했던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무조건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응급환자의 이송 거부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급활동을 할 때 있어서 너무나도 밀접하다. 너무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본 강의 그리고 우리 동영 모의고사 때도 한번 내용을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자, 거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급 거절 거부 확인서는 2년간 보관한다. 땡이죠. 보관 관련 문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강조했었죠. 3년간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에게 1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 구급 거절 거부 확인사의 의사의 서명을 받는다. 뭐예요, 여러분들? 의사의 서명을 받는다도 맞지 않고 그리고 1회에 걸쳐 자, 1회에 걸쳐가 아니고 환자에게 2회에 걸쳐서 서명을 하라고 우린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맞는 선지였죠. 구급 거절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이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관할 지역 경찰서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서명을 받는다? 아니었죠. 옆에 있는 목격자한테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목격자한테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무리 없이 아마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셔가지고 가시면 이거 매일 써요. 매일 쓰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자, 다음은 4번이에요. 이 4번 문제는 사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예비병상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었어요. 이 예비병상 이거 사실 우리하고 관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언급은 했지만 어떤 중요하다고 판단하진 않았는데 변별력을 위해서 이런 문제도 내겠구나라는 게 이제 저도 감이 왔고 그래서 준비는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변별력은 위한 문제들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1번 병의원의 경우에는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예비병상을 항상 의료기관은 예비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확보해야 되는 병상수 3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 이상
확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병의원의 경우는 확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병상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리고 요것도 300분의 1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였고요. 3번,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옳은 선지였습니다. 그리고 4번, 매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어요. 시간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요거는 10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대비를 잘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뭐 119 구조급에 관한 법률 좀 모두 꼼꼼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급활동일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법률과 관련이 있는데 순수 법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의료지도를 통해서 요 내용, 요 선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법률 문제로 일단 분류는 했어요. 자, 5번 구급활동일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구급활동일지, 보관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죠? 그래서 보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2번,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의 활동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맞는 선지였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의료지도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4번,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에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는다. 맞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 내용 자체도 여러분의 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법률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6번이었어요. 6번, 응급의료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아마 요거 받아보셨을 때 선지가 일단은 명확한 게 옳은 게 나오긴 했어요. 우리 파이널에도 살펴봤던 어떤 항공이송 시 주의해야 할 점 우리 3가지 있었죠. 그래서 산소 저하, 공기 팽창, 그 다음에 온도 저하, 요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셨다면 아마 무리 없이 답을 찾으셨을 건데, 혹시라도 이제 선지가 조금 헷갈렸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 요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청색 응급 조명이 아니고 적색 응급 조명을 항상 켜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2번 착륙 지점은 야간 기준으로 대략 15m가 아니고 30의 넓이가 필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꼬리 회전 날개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헬기의 뒤쪽으로 접근한다. 뒤쪽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꼬리 회전 날개가 작동했을 때는 1m에서 1.8m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뒤로 접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명확한 선지 옳은 게 있었기 때문에 찾을 때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공이송 관련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를 받아보시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익숙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조금 편안해진 마음으로 시험을 보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요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구급차의 안전과 관련한 어떤 주차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번,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의 안전과 정차 및 주차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찾고 있어요.
일단 여기 언덕이나 커브의 오른손질을 먼저 살펴보자면 언덕이나 커브에 있는 도로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바퀴에 고인목을 갠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고인목에 대해서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하지만 왜냐? 저는 이제 실무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구급차에는 고인목을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바퀴 쪽에 고인목을 대줘야 돼요. 그래서 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고인목을 괴는 것. 이거는 맞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 학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것도 찾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화재가 있는 경우 몇 미터라 그랬어요? 30m. 그죠? 화재가 있는 경우 우리 최소 30m 밖에 위치해야 한다. 제가 그 한 땀 한 땀 그려가면서 PPT로 해가지고 우리 기억 잘 남을 거예요. 그리고 3번 사고 현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되는 경우 바람이 구급대원에게 불어오는 방향으로 주차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어오는 방향 다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바람을 등진 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어오는 방향 아니고 바람을 등진 방향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차량 후방에 위치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꺼둔다. 우리 어떤 비상등과 경광등 이런 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비상등은 뭐예요? 비상등은 계속 켜놔야 된다 그랬어요. 비상등만 작동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옳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비상등을 꺼두는 게 아니에요. 비상등은 작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7번의 내용 2번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구급 현장에 가셨을 때 구급차를 어떻게 주차할 것인가 너무 밀접하죠. 구급 활동과. 그래서 응급처치 개론에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로만 봐도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 문제 또 있네요. 자, 8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구급차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시행규칙 별표에 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구급차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그 다음에 우리 동영 모의고사 때도 했었고 파이널에서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1번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는 월 1회 이상 소독해야 된다. 아니 이게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구급차를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감염 관리가 필요한 차량이잖아요. 근데 월 1회 이상 소독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주 1회 소독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비싼 소보루빵이 이 뒤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 내용 싹 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이게 옳은 답이었어요. 그리고 3번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 주입량의 5분의 1 이상? 아니죠. 4분의 1 이상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틀린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4번 구급차의 감염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아니었죠. 요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4번,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다수사상자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스타트 방법, 메스 방법, 그다음에 소아의 점프 스타트까지 해서 다양한 학습을 했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점프 스타트
스타트 방법보다는 그냥 손상에 따른 분류만 봐도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개방성 가슴 열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개방성 가슴 손상 이런 게 나오면 긴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셨다고 하면 호흡수를 봤을 때 만약 스타트를 포커스에 맞춰갖고 고민을 하셨다 하더라도 자, 호흡수가 32회예요. 32회이기 때문에 30회 이상 호흡수 우리가 RPM 해가지고 호흡수 그 다음에 맥박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어떤 멘탈 의식 수준 관련해서 환자를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이상이 있으면 긴급으로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호흡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방성 가슴 열상 요 포인트를 보고 아마 긴급으로 바로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수상자 관련한 내용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현장에 가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구급대원으로 활동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9번 다수사상자 관련된 내용, 재단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10번이죠.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유해물질 화학 관련해서 기본 강의 때도 막 동그라미 그러면 색깔 해가면서 엄청 표시했었는데 자,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가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오염된 인근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제독 제염을 실시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제독 구역을 실시하는 게 어디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구역, 통제구역, 안전구역 각각의 구역마다 어떤 특징들을 잘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험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험물질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 그 통제관의 지휘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환자의 긴급 이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통제구역, 우리 완충구역 이렇게 뭐 다양한 용어로 활용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통제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제염, 제독 통로가 설치되는 게 가장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답 2번이에요. 통제지역, 제독 제염을 실행하고 요것 때문에 그리고 안전구역은 뭐예요? 가장 안전한 지역. 그래서 우리 그 어떤 현장 지휘소라든지 현장 응급의료소라든지 이런 구급대원들이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공간, 자원대기소 이렇게 해서 이런 공간들이 꾸려지는 곳이 안전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구역, 적색구역 다 같은 내용이죠. 요거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1초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강론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총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문응급처치학 총론과 강론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될까 좀 많이 궁금했는데 아마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론은 지금 이 10번까지 총론의 문제였고 11번부터 40번까지 이제 강론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 심정지환자에게 전문 심장소생술을 시행 중이다. 제세동을 3회를 실시했어요. 일단 제세동을 3회 실시하였음에도 심실세동이 지속될 경우 제세동을 했는데 심실세동이 지속된다.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 어떤 약물을 투여할 것인가 해서 2가지 약물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가지 약물 뭐였어요? 여기 보면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 그래서 요 2가지 항부정맥제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냈던 문제가 아니라 기관 내 삭간 튜브로 투여할 수 있는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죠. 요 중에 기관 내 투여가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아미오다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리도카인이었어요. 그래서 용량에 대한 문제가 나올까? 아니면 어떤 약물에 대한 문제가 나올까? 많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다 강의 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다. 자, 12번이죠. 이 12번 요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관련해서 어떻게든 무엇이든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조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을 찾는데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문제고, 그래서 심폐소생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자, 중탄산 나트륨, 이 옳은 선지 답은 중탄산 나트륨의 투여였어요. 그래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할 때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하는 경우 말고 나머지 선지들은 다 감소하는 내용이고,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참고문헌에 따르면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하면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에서 그걸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내용이었지만 또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많이 답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13번이에요. 요거는 임박한 심정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50대 여자에게 보이는 심전도이다. 환자는 어지러움,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혈압은 70에 40으로 측정되었다. 이때 필요한 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심전도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서맥성 부정맥인지 빈맥성 부정맥인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요거는 빈맥이겠다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QRS가 동일하다. QRS가 동일한 단형 심실 빈맥이라고 바로 찾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처치가 달라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에 따라서 처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잘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거 어지러움,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일단 이런 어떤 심부전의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압에 대한 게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한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약물 투여? 아니라고 했죠. 어떤 전기적 심장 율동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근데 그 종류는 동시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옳은 선지 동시성 심장 율동 전환을 100줄로 시행한다. 이게 맞는 선지였고요. 나머지 한번 봐요. 제세동을 시행한다. 제세동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비동시성이다라고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비동시성이 제세동이죠. 맞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리고 2번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지금 환자 혈압 있어요. 심정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압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제세동을 시행한다,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 요거는 거의 다 심정지라고 가정을 했을 심정지 상태일 때 있을 수 있는 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4번.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단형 심실 빈맥일 때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그거를 묻고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14번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심전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심전도 확인 시 환자의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을 때 전기 충격이 필요한 리듬으로 옳은 것은 당연히 나와야 할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우리가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전기 충격이 필요한 리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을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걸 묻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 리듬. 그래서 우리가 전기 충격이 필요한 리듬 두 가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심실세동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무맥성 심실 빈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은 리듬 이렇게. 그러면 무수축과 PEA 무맥성 전기 활동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 필요한 리듬 이거 1초 문제죠? 심실세동. 그죠? 심실세동. 이거 여러분들 요거 딱 뜨면 주고 하트세이버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실세동 맞는 얘기고요. 이거 무수축이죠. 전기 충격이 필요 없는 리듬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뭐 발작성 상실성 빈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 갑자기 발생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정상동 리듬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1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전도 관련 문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명확한 걸 줄 것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15번. 이거 제 손목이 걸렸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손목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 현장에서 시행한 심전도이다.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면서 이렇게 12유도 심전도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근경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요게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우심실경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심실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니드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 inferior wall MI를 의심할 때는 요거 아랫벽 심근경색 의심할 때는 2, 3 AVF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자마자 2, 3 AVF부터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 3 자 볼까요? 2 상승 있고 상승 있고 F 상승 있고 요거는 밑에 그냥 리드 2에 대한 게 쭉 스트립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전벽 심근경색, 측벽 심근경색 요것들을 위치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전벽 심근경색 V 2, 3, 4 보고 측벽 우리 가쪽이라고 보고 5, 6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벽 우리 septal 중격이기 때문에 1, 2 V1, 2를 보시면 요거 보고 요 정도 이 위치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에 대한 내용 심근경색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16번 볼게요. 16번 구급 현장에서 급성관생동맥 증후군 환자에 대한 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옳은 것 선지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답은 찾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을 보자면 정맥로확보는 중심정맥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중심정맥 자체를 MI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혈전요증예제 사용에 대해서 대량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심정맥을 우선 활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구급 현장에서 중심정맥을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94%이면 호흡곤란이 없더라도 산소를 투여한다. 호흡곤란이 없는 저산소증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산소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번 평상시 수축기보다 30 이상 낮아진 환자라도 수축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다? 아니에요. 평상시 수축기 혈압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인 환자한테만 투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옳지 않은 선지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으로 투여를 할 텐데요. 그때는 5분 간격으로 3회까지 반복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그래서
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7번이었어요. 17번 우리 특수한 심정지, 특수상황 심정지 관련한 내용도 굉장히 좀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뢰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웠죠. 내내 뭐 섬락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낙뢰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낙뢰에 의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호흡 정지가 굉장히 오래 간다. 다른 심정지보다. 그래서 뭐하고 한다?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답은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뭐 화상 부위를 처치한다, 정맥로를 확보한다 이런 것들도 맞는 내용이긴 하겠죠. 근데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처치는 아니었고, 그리고 다량의 수액을 투여한다. 요거는 어떤 그 섬락 현상이나 이런 거 직접적인 손상이 있지 않고서는 다량의 수액은 투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의 옳은 답,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은 요거 4번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특수상황 심정지 관련해서 임신부와 관련된 내용이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보면은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임산부가 심정지인 경우 심폐소생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이널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기관 내 삭간 튜브는 통상보다 내경이 작은 걸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기도 부종 관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 사용한 것보다 작은 기관 튜브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하나씩 볼게요. 1번 응급분만을 고려할 수 있는 임신기간은 최소 24주이다. 20주 이상 되면 우리가 응급분만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리고 3번 구급대원 중 한 명은 환자의 자궁 이동술기를 적용하여 우측으로 밀어서가 아니고 좌측으로 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4번 임신기간이 길수록 태화와 자궁에 의하여 횡격막이 상승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뼈 하부 2분의 1이 아니고 흉골의 중앙이었다. 그래서 임신부의 가슴 압박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옳은 내용 2번이었습니다. 자, 19번. 소아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을 2회 시행하였으나 심실세동이라면 다음 제세동 에너지의 권장량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 제세동 에너지 관련해서도 여러 번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소아 최초의 에너지는 몇이냐? kg당 2줄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줄, 세 번째는 4줄. 이렇게 해서 지금 2회 시행했는데 다음에 뭐 할래?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4번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심폐소생술 관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문 심장소생술 관련한 내용이 좀 많이나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20번 소아와 영아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어요. 옳은 선지는 영아의 가슴 압박 깊이는 앞뒤 간격 두께 3분의 1 정도이다. 옳은 선지이고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영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대 1로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3대 1의 비율은 신생아였죠. 3대 1의 비율은 신생아였고, 만약에 영아와 소아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얘기한다 그랬으면 1인 구조자인지 2인 구조자인지를 명확하게 줬을 거예요. 그래서 영아의 경우 1인 구조자인 경우에는 30대 2, 2인 구조자인 경우에는 15대 2 이렇게 해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요. 2번 영아와 소아의 가슴 압박 위치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니었어요. 소아의 가슴 압박 위치는 성인하고 동일하죠. 근데 영아는 아니었다. 양쪽
젖꼭지 직하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아는 젖꼭지 연결선 아래 바로 아래 흉골 이렇게 해서 영아와 소아의 가슴 압박 위치는 동일하지 않다.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3번 소아의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유지한다라는 거죠. 140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답은 4번이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할게요.